코스피가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러 강세로 인한 시장의 속도 조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선보인 전기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나 기아가 아닌 해외 자동차 회사에 올해만 1조 원어치 전기차 부품을 팔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그 불똥이 증권사로 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이어 KB증권도 신용 융자 이자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적표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를 함께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작인 만큼 저희들의 짧은 다짐 하나로 뉴스플러스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커다란 도전 과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새로운 상상 속의 질서를 만들되 국민국가나 자본주의 시장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명저 사피엔스의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나온 특별판 서문의 일부입니다. 이 문장은 놀랍게도 작가인 유발 하라리가 아닌 최근 화제를 몰고 온 챗 GPT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GPT-3가 썼습니다. 유발 하라리처럼 써보라는 주문에 따라 인공지능이 썼다던 이 서문은 글의 수준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 인공지능이 지금 인류의 도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는 새로운 상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 질서를 지나치게 과거의 데이터로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딘가에 자본주의의 기나긴 역사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류 역사상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숨겨져 있는 가능성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새로운 부자는 모두가 몸을 움츠리고 비관적인 냉소를 내뿜을 때 탄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보이는 것들,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주요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시장이 오늘 혼란스러웠던 만큼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슈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출렁인 이유는 미국 연준의 3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 0.25%포인트씩 2번 금리를 올린 뒤 인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오고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상 최종 금리 수준은 5에서 5.25%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3월에 빅스텝을 단행하고 이후에도 긴축 기조를 보인다면 이 시나리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주가는 역으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따르는 와중에서도 유동성 모멘텀에 의해 주가가 곧잘 가고 있었는데 이 기대감까지 위태롭다 보니 증시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또다시 이제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좀 스물스물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조금 더 지배적이긴 합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아직까지 빅스텝 가능성 1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가량 오르긴 했는데 중론은 아니라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의견을 수정했는데 빅스텝까지는 아니고 연준이 25bp씩 3월과 5월에 더해 6월까지 3번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는 만큼 남은 힌트에 주목해봐야겠죠. 일단 이번 주 22일 예정된 2월 FOMC 의사록 당연히 체크해봐야겠고요. 1월 개인 소비 지출 또 줄줄이 예정된 연은 총재들의 연설을 통해 단서를 찾아봐야 합니다. 또 23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공개되는데 미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게 되면 연준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이 무섭게 오르던 그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늘은 네. 급락했습니다. 또 이유가 뭡니까 이거? 네, 하이브가 목표 지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SM의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그동안 주가가 급등해 왔는데 하이브가 12만 원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SM이 기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SM 측은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하이브의 지분 인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독과점 이슈로 인해 기업 결합 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주식이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자 일단 주가 급등세는 멈춘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전히 뭐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처럼 어떤 곳이 승기를 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주가가 급락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의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 거래 잔고 이달 150%가량 늘어나는 등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B2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SM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증가율 144%를 웃도는 등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큽니다. 일단 내일 하이브의 기업 설명회도 열리는 만큼 이 이슈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IPO 시장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심심치 예. 않고 뭐 따상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는 것 같은데 이 IPO 시장 좀 뭐 살아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노진이 따상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처럼 중소형들을 중심으로는 살아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못하면서 대형주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모주 펀드의 총 설정액도 2021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중소형 업체들의 수요는 채울 수 있어도 대형주 수요까지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건데요. 증권가에선 아직 대여급을 소화하기에 시장이 역부족이라며 하반기를 거치며 IPO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와 관련된 중소형주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이번 네. 주 공모 청약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나노팀과 바이오 인프라, 삼성스펙, 파로가 내일까지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수요일부터는 자람테크놀로지와 하나스펙 26호가 이틀간 청약을 받을 예정인데요. 흥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관 수요 예측부터 살펴보자면 나노팀은 1723대 1, 바이오 인프라는 1595대 1, 자람테크놀로지는 1500대 1을 초과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인프라와 자람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이후 다시 도전장을 내민 N수생들인 만큼 이번에 증시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인 기자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선보인 전기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강자가 없는 상황인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가 아닌 해외 자동차 회사에만 올해만 1조 원어치 전기차 부품을 팔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전기차 부품 해외 수주 목표를 1조 원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올해 전체 해외 수주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15% 이상 늘려 잡았다며 이 가운데 전기차 부품 비중을 15에서 16%로 공격적으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올해 해외 수주 목표치는 5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한 순수한 외부 판매 수치로 지난해 GM, 스텔란티스 등 해외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한 핵심 부품 수주 금액은 5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돈 건데 올해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전동화, 전기차 부품의 경우 지난해 수천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돌파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북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전동화 부품 수주에 성공하면서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등 자율주행 관련 해외 수주 목표치도 5천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레이더 등 일부 부품을 공급한 적이 있지만 대규모로 ADAS 시스템을 수주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올해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기술 부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가 오른 내연기관과 달리 아직 전동화와 자율주행 부품 산업에선 이렇다 할 강자가 없어 고성장 시장으로 평가받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임원급인 해외 수주 전담 현지 전문가도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10여 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모지로 여겨졌던 유럽 시장 수주 금액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3년간 약 10조 원을 전기차와 자율주행 핵심 부품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매출의 70% 이상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고 있지만 첨단 부품 수주 확대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그 불똥이 이제 증권사로 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만큼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하자 증권업계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이른바 고금리 돈잔치를 바로잡겠다고 나서자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0.3에서 0.4%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다음 달 금리 인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지적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인하에 좀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준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고객금리 부담 완화에 증권사들이 나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융권이 고금리 대출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으로 해마다 6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국내 30개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겨놓은 예탁금을 다시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얻은 순수익만 총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 보험과 달리 증권업계는 일종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부동산 PF ABCP 부실 당시 정부는 국책은행과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 등에 50억 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원해줬습니다. 특히 당시 후순위 브릿지론의 경우 중소형사의 비중이 대형사보다 2배나 높았고 중소형사들은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컸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 증권사의 성과급 지급 규모가 적절했는지 감독키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인 클로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은행 보험과 달리 증권업계에서는 자금 운용 등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문화가 있는 만큼 타 업권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성적표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제약 바이오 기업들 실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이 좋았습니까? 네, 이제 토탈 헬스케어 그룹이 이제 휴원스 그룹이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이제 올해 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휴원스 그룹의 지주회사인 이제 휴원스 글로벌은 이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6,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9% 성장했는데요. 휴원스와 같은 이제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휴원스 메디텍 등 비상장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동아제약의 지주사인 이제 동아소시오홀딩스 역시 지난 2013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동아제약과 물류회사인 용마로지스의 이제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연매출 1조 원 돌파를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뭐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증시 명언 중 하나가 이제 주가가 바로 하나가 주가는 이제 실적의 함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뛰고 반대로 실적이 하락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좋은 실적을 거둔 이제 이들 기업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휴원스 글로벌의 경우 이제 실적을 발표한 날 주가가 4% 가까이 오른 데 이어 이후로도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휴원스 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휴원스의 경우 실적 발표일 당시 이제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의 경우 이제 장 마감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보합에 마감하며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세가 물론 좋은 실적 영향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이제 자사주 취득과 이제 배당 등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에도 이제 호응을 한 모습인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휴원스 그룹은 이제 두둑한 현금 배당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주사인 이제 휴원스 글로벌을 비롯해 그룹 내 주요 상장사인 휴원스, 휴메딕스 등의 이제 현금 배당을 결정한 겁니다. 이 가운데 휴메딕스의 경우 이제 현금 배당 수준이 전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이제 주요 자회사인 동아ST 역시 통 큰 주주 환원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지난해 지주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에 이어 주식 배당을 연이어 결정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여기에 이제 배당금마저 받게 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이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 기업들도 그렇지만 더 통 큰 결정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셀트리온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성장에 대한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미리 통 큰 주주 환원책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해 셀트리온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성장에 대한 자신감에 셀트리온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의약품 유통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두 기업은 지난해에만 이제 무려 3,300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고 동시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도 나섰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올해 역시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자사주 매입뿐 아니라 배당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뭐 좋았던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실적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투자자들의 실망이 많이 클 텐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포함돼 있어서 이제 이들 기업들의 경우 이제 실적 부진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여기에 배당금마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GC 녹십자인데요. GC 녹십자는 이제 지난해 전체로만 보면 1조 7천억 원이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22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낸 건데요. 이 같은 실적이 나오면서 GC 녹십자의 주가는 다음날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배당금 역시 지난해엔 이제 보통 중 한 주당 이제 2,000원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1,750원으로 12.5% 줄었습니다. 체외 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 역시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 의존도 하락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는데요. 이 같은 실적 부진에 이제 배당금마저 25%가량 축소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1% 가까이 상승한 장에서도 이제 주가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배당금은커녕 이제 적자를 내는 곳들인데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당장 이제 배당금을 고사하고 이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유전자 교정 전문기업 툴젠, 이제 마이크론 바이옴 전문기업 고바이오랩, 항체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수년간 적자를 기록 중인데 이제 올해 역시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실적이 부진하면 이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는데요.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이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데 실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에 나서거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대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마저도 이제 여의치 않게 된 이제 심각할 경우 이제 회사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제 이들 적자 기업의 생존 불투명은 업황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이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산고 소위 그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환율, 뭐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압박을 갖고 특히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그 순수하게 이제 R&D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악순환이 이제 한두 기업이 연쇄적으로 이제 그 같이 이제 물리면서 아마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임상과 같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접근하기엔 이제 위험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이제 실적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은행에 성과를 줄지 물론 이익이 나면 성과를 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희 중소기업은 정말 아파요. 정말 기업할 마음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쪽을 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은행 대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에 국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경제계는 물론 정부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업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이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경총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수십에서 수백 개 하청 노조조가 교섭해야 해 법적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조합원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이로 확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뿐이라며 국회 심의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개정안대로 한다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 노동조합의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되어서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환노위 전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개정안이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의 불안정과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지게 된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고해 주실 것을.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내일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탓에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지만 정부마저도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만 더욱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대한민국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명동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지나친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마련한 기획 시리즈 다시 명동으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명동 상권의 현주소를 김예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히잡을 쓴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끌고 거리를 누빕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거리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가 하면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신발을 고르는 등 쇼핑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텅 비어있던 서울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꽉 채워진 겁니다. Myeongdong is nice place, and we can buy everything in a cheap price. Indonesian people come visit to Korea, they always visit here. But we like to cosmetic. Yeah, I think it's pretty famous here, so that's why. Just walk around and to see what's new for us. And 길거리 음식은 이제 다양한 국적을 겨냥합니다. 할랄 마크를 내걸기도 하고 음식을 소개하는 외국어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We come to Myeongdong because of the street food. We went yesterday and it's very nice. Then that's why we come back to try another food. 화장품 매장들도 일찌감치 점포를 열고 관광객 맞이에 한창입니다.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하고 외국어 입간판도 다시 꺼냈습니다. It's very famous for beauty products, and I heard that I find the products in very cheap rate. 새롭게 매장을 열거나 큰 규모로 증축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았던 다이소 점포도 규모를 2배 넓혀 이달 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A사는 지난 1월 명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규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특색을 살려 매장을 꾸몄고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저희 아디다스 브랜드에서 가장 큰 스토어를 오픈하고자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 명동이었고, 또 명동은 다시 관광객이나 쇼핑의 메카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현재도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사실 절반 이상이고요. 하지만 명동 상권 부활은 일부 상권에서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명동의 메인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이렇게 뒷골목으로 들어와 보면 사람은 없고 공시를 알리는 안내문만 눈에 띕니다. 특히 3층 이상의 중대형 상가는 회복 속도가 더욱 더딥니다. 명동의 공실률은 여전히 40%대인데 서울 주요 상권과 비교해도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손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임대료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오르며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엔데믹으로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명동이 쇼핑 1번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는데 올해는 정부와 국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까지 마련되면서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보험사의 진료비 내역 서류를 일일이 전송할 필요 없이 자동 청구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관련 법안만 6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민간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법안 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TF에 의료업계가 참여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올해 업무 보고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간소화 시스템 중개기관으로 거론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현재 그 대안책으로 보험개발원이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오남용 유출 사고도 없었고요. 그만큼 보험개발원 임직원들이 정보 보호와 다룬 기술에 있어서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반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이제 의료계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그 건강보험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전자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자진료 차트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의 상환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국내의 경우 업권 간 합의가 더 필요해 보이지만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청구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OCI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분할에도 나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실적부터 좀 봐야겠죠. OCI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OCI는 지난해 매출이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영업이익은 9,800억 원으로 56.6% 늘면서 2012년 이후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거나 적자로 전환한 다른 화학사들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OCI는 화학사지만 2008년부터 태양광 패널의 필수 원재료인 이 폴리실리콘을 개발해 사업 다각화를 했습니다. 현재 이 폴리실리콘 사업이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0%에 또 웃돕니다. 이러면서 효자 노수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올해 OCI 매출은 6.5% 증가한 4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22.5% 넘게 증가한 1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 경쟁사를 좀 거론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OCI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020년 말레이시아로 생산 공장을 모두 이제 옮겨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이 저탄소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폴리실리콘 수요는 좀 계속될 전망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제조사는 이 OCI와 미국 햄록, 독일 바커 등 세 곳뿐입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워낙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을 접었는데요. 이제 몇 남지 않는 기업들이 IRA 시행으로 태양광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수출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OCI가 연말에 인적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먼저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이 인적 분할 안건이 포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의결이 된다면 OCI는 지주사 OCI 홀딩스와 이제 사업회사 OCI로 쪼개집니다. OCI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면 이제 지주사인 OCI 홀딩스를 69주, 사업회사인 신 OCI를 31주 갖게 되는 건데요. 분할 방식을 이제 표로 보시면요. OCI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OCI MSB인데 이게 지주사 홀딩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사업회사는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 소재를 이제 주로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OCI가 효자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지주사가 갖는 대신에 이제 사업회사는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을 주로 포진한 겁니다. 회사 측은 폴리실리콘 자체가 기존 화학사와 화학 제품들과 업황 사이클이 좀 다르고 가격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이제 다른 화학 제품들과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2020년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해서 OCI가 영업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기업 집단에도 빠진 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핵심 이제 캐시카우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지주사에서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기업 분할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 가치를 이제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인적 분할에까지 옮겨붙은 데다가 이제 오너 일가들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력을 키워온 사례가 있는데요.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최대 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잖아요. 보통 기업 구조를 개편할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 거를 자기 지분이 많은 회사에다 붙이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자기가 배당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 좀 전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OCI가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바로 올해까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면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17년 오너 3세인 이후현 부회장은 고 이수영 회장으로부터 상속 지분을 물려받았고 지분 승계를 좀 끝냈는데요. 네, 상속 과정에서 지분율이 줄어들어 현재 이 부회장의 OCI 지분은 5.04%로 3대 주주입니다. 그 이후현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즉 이제 올해가 OCI에게는 지주사 전환 이제 조세 특례 막차를 좀 탈 수 있고 지배력을 본격 강화를 해서 승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5월 1일에 이제 인적 분할이 이루어지고요. 하반기에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총 이후에 이후현 부회장이 회장에 오를 가능성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대변한다 이런 이유로 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현대백화점도 인적 분할을 추진하다가 소액 주주들 반대로 부결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OCI 주총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OCI 경우도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주가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10만 원대를 지금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주가에 대한 여론을 엿볼 수 있는 종목 토론방과 주주 카페에는 반대 의견들이 좀 가득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OCI 소액 주주는 작년에 15만 원까지 가는 거를 봤고 그런데 현재 주가도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은 뭐 좀 좋지 못한 것 같다. 또 앞으로도 기타 사업 수익 실현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OCI 주주 현황을 또 보시면요. 특수관계인 지분 그리고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22%인데 이제 개인이 43%입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36%였던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이 최근에 무산됐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지금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 역시 OCI의 인적 분할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민연금은 이제 OCI 지분을 8% 정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깐깐해지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현대백화점의 분할 무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회사 측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총 통과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타임과 마인, 구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가짜 제품, 이른바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업자들이 SNS를 통해 정품과 같은 공장에서 만든 로스 제품이라며 짝퉁을 속여 팔고 있는 건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SNS 단체 채팅방.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 타임에 52만 5천 원짜리 옷을 12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판매자는 이 제품이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하는 이른바 로스라고 홍보합니다. 로스란 의류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제품입니다. 정품과 같은 공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말에 이를 구하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어차피 원단이고 같은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더 싸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변 친구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원래 비싼 제품보다 싸고 또 구하기도 더 쉬우니까 그냥 인터넷에 치면 많이 본 제품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진품을 흉내낸 가짜, 이른바 짝퉁입니다. 과거와 달리 협력 공장에 제공하는 여유 원단을 크게 줄인 데다 재고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로스가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패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철저하게 좀 계약서상의 관리를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로스 관련돼서 협력업체에서 시중에 유출을 했다거나 그런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로스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짝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대표적인 수법은 속칭 샘플 빼돌리기입니다. 패션 업체가 협력 공장에 제공한 샘플을 브로커가 빼돌려 디자인, 원단, 소재 등의 정보를 파악한 뒤 다른 공장에서 정품과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장에서 패턴을 봤잖아요. 그럼 그걸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 패턴을 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원단으로 패턴이랑 원단 정보도 던지는데 이제 생산업자가 뛰어다니면서 그걸 만드는 거죠. 공장마다요 업체가 붙어 있어요.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랑 같은 소재나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연히 보면은 사실 본품은 아닌 거죠. 그거 그냥 라벨 붙여서 정로스라고 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로스로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얼핏 보면 백화점 정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색상과 원단, 박음질, 소재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패션 업체들은 정식 협력 공장이 아닌 곳에서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생산되는 짝퉁을 막을 대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 블로그, 개인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통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밴드 같은 게 문제, 밴드. 폐쇄형 밴드 있잖아요. 필터링을 거쳐서 이너서클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르마를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거를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단속을 해야 할 특허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로스라는 이름으로 가짜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로스라고 지칭해 판매하는 글들은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SA급이라든지 짝퉁이라든지 레플리카 이런 이제 유저 상품 지칭하는 단어들을 해서 이제 필터를 하고 있는데 로스란 단어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게시물 삭제를 진행한다든지. 인스타그램에서 로스 의류를 검색해 보면 지금도 10,000개 이상의 의류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에 주력했던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을 떠나 신흥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반등한 미국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면서 중국과 베트남, 인도 펀드로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탈미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북미 펀드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1,627억 원. 반면 같은 기간 신흥국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1,520억 원에 달합니다. 올 초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한 가운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달러와 약세 전망이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5월이든 아니면 하반기에 가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런 것들이 신흥국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신흥국들의 부채 부담도 줄어들어 호재로 여겨집니다. 또 북미 펀드에 비해 신흥국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전망이 밝습니다. 글로벌리 올해 성장률이 5% 이상 가는 국가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EM에 있는 인도랑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내려가고 성장에 따른 기대감들이 올라가면 성장에서의 이 가장 높은 폭을 가져가는 게 신흥국에 있는 인도랑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금 흐름이 좀 집중될 수 있다. 이 밖에 베트남은 지난해 낙폭이 과도했고 올해 제조업권에서 탈중국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증시가 새해 들어 반짝 랠리를 보이자 차익을 실현한 펀드 투자자들이 미국을 빠져나와 아시아 신흥국으로 투자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지난주에 유망주로 꼽히던 AI 관련주들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긴축의 우려감도 작용을 했고요. AI의 경우는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줄줄이 받고 있어서인데요. 구글의 AI인 바드에 이어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검색 엔진인 빙도 오류를 보였습니다. 청바지 업체인 갭의 작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달라 이런 요청에 MS의 빙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또 미국의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바둑 AI의 약점을 발견해서 15전 14승, 대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에게 이게 뭐야 이런 시장 평가를 받으면서 AI 관련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엔비디아가 2.79%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56%, 알파벳이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빈틈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초기에 있는 기술인 만큼 역시나 또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인터넷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빈트 서프는요, 챗 GPT 등이 멋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투자하고 싶어지는 이 유혹에 끌리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AI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는데요. 심지어는 이 생성형 AI,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요, 현재 AI는 그렇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잠재적으로 무서운 것들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AI와 관련해서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던 일론 머스크도요,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챗 GPT는 A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줬다면서도 문명의 미래에는 가장 큰 위험이 될 것 중 하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의견에 더해서 일단 상승폭이 컸던 만큼 조정폭도 깊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AI 관련주들이 조정 국면을 겪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또 상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서학개미들을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난 금요일에도 3.1% 상승하면서 올 들어 꾸준히 좀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인 목요일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충돌 위험이 있다면서 36만 대가 리콜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풀 꺾였지만요. 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를 테슬라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그마 리튬 인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그마 리튬은 사실 회사 자체는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는 걸까요? 이 시그마 리튬은 본사는 캐나다지만 현재는 남미 브라질에서 이 리튬 광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연간 10만 4천 톤 규모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리튬인데요. 이 리튬의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이 일론 머스크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직접 리튬 채굴이나 정제 작업을 내부화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리튬 가격 지난 3년 동안 10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그마 리튬 이슈 이외에 주말 동안에 보니까 멕시코에도 공장을 새로 짓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네, 로이터 통신이 지난 주말에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전한 겁니다. 멕시코 외교 장관이요, 멕시코의 자국 전기차 우선 정책과 밀접한 이
테슬라가 멕시코를 선택했다면서 구체적인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전기차 제조 공장의 중점지가 되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또 3월 1일에 예정된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도 월가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테슬라가 비용을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는 3세대 차량 플랫폼을 언급할 것이다 라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바클레이즈도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자금력 또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는 $272를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208 선이니까 목표가 꽤 높게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올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간 스탠리는 52주 저점 대비해서 벌써 100% 이상 올랐다라면서 테슬라 주가가 매력적인 시점은 끝났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있을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 주가 반등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목표가는 $220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요, 목표가를 $150로 좀 낮게 제시했습니다. 경쟁사들의 신형 전기차 모델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테슬라는 현재 4개 모델로만 경쟁하고 있다면서 신형 모델 없이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찰리 먼거도요,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훨씬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서학개미 애증의 종목 테슬라의 주가 행보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